자, 중개보수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중개보수가 중개수수료예요. 이 중개수수료에서 중개보수로 바뀌었어요.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중개보수로. 자, 이 중개보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개공이 중개를 완성하면 반대급부로 이 거래계약 체결에 관한 반대급부로 받는 거죠. 자, 거래계약 체결에 관한 반대급부로 보수를 받는 게 바로 중개보수. 자, 여기 보시죠. A하고 B하고 A가 매도인, B가 매수인. 자,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이 부동산에 대해서 자, 매매 계약을 합니다. 매매 계약. 지금 마이크를 달았는데 그냥 음성보다 좀 더 잘 들리죠? 그쵸? 마이크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마이크는 TV에 지금 마이크 이거 달았거든요? 네, 근데 세게 하면 막 울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근데 마이크는 네. 제가 알기로는 네. 지금 이제 녹음하는데 그게 지금 음성이 녹음되는 걸 알고 있고 그래요? 음성 그대로 되는 거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구나. 그래도 제가 워낙 육성이 좋잖아, 이렇게. 네, 맞습니다. 뭐, 저 육성 빼면 시체거든요, 제가. 자, 보세요.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인 매수인 간에 매매 계약을 진행한다. 임대차 계약을 한다. 그럼 이 사람들은 임대인, 임차인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중개를 완성하는 게 바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아야 되잖아요. 자, 이걸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런다? 중개보수라고 합니다. 중개보수. 자, 중개보수는 부담을 누가 하느냐? 중개보수는 쌍방이 각각 부담합니다. 그럼 여러분, 매도인은 매도 수수료 자기가 부담해야 되고 매수인은 매수 수수료를 자기가 부담해야 돼요. 쌍방이 어떻게 부담한다고요? 각각 부담한다. 자, 이것도 이제 여러분 시험에서 장난치게 만들려고 그러면 균분 이런 용어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균분은 반씩 부담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각각 부담한다. 각각 부담. 자, 지불시기입니다. 지불시기. 자, 지불시기는 원칙, 약정. 약정이 뭐죠?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간의 합의에 의해서 받는다. 합의로. 합의로 받으니까 계약서 쓰는 날, 당일날에 바로 선불로 땡겨서 받을 수 있다 없다? 합의만 되면 되는 거예요. 선불로 받았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거 아니에요. 합의로 받고 예외. 약정이 없으면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자, 여러분,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이 날이 무슨 날일까? 잔금날이죠. 그러니까 쌍방 합의에 의해서 선불로 땡길 수 있고 약정이 없으면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잔금 때 받는 거예요. 잔금 때. 그래서 어떤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당일날에 수수료 달라 해서 받았는데 그 며칠 있다가 찾아와서 뭐 당신이 잔금도 안 냈는데 왜 미리 달라고 했느냐, 나도 못 모르고 줬다, 다시 내놔라, 이렇게 해서 막 분쟁 생기고 이런 일을 제가 봤거든요. 자, 쌍방 합의로 받으면 이상 없습니다. 자,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된다?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다. 자, 중개보수청구권의 자, 요건입니다. 요건은 발생 요건이 있고 행사 요건이 있어요. 자, 발생 요건은 자, 무슨 계약이 체결? 중개계약 체결. 중개계약이 체결돼야 됩니다. 자, 여러분 중개계약하고 거래계약은
전혀 틀린 거예요. 행사 요건은 거래 계약이 체결돼야 됩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시죠. 지금 매도인이 매물을 내놔. 자, 우리 집 팔아달라. 의뢰 접수 받았죠, 그죠? 매수인이 내 집을 하나 사겠다. 자, 이렇게 접수 받았으면, 자, 둘 간에 물건 접수 받았다. 자, 이걸 뭐라 그러죠? 중개 의뢰 받은 거죠? 중개 계약. 이 사람들 의뢰 접수 받았죠? 이것도 뭐죠? 중개 계약. 중개 계약. 자, 근데, 자,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계약서 썼다, 이제. 계약서 썼으면, 이 계약서를 매매 계약서, 임대차 계약 썼으면, 이걸 무슨 계약이라 그런다? 거래 계약, 거래 계약, 거래 계약. 자, 그러면 여러분, 중개 계약의 계약 당사자가 누구냐? 개업공증사와 중개의뢰인. 중개 계약의 계약 당사자는 개업공증사와 중개의뢰인이에요. 자, 거래 계약의 계약 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이에요. 이 개념 정리가 딱 돼야 돼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죠? 제가 이제 가끔씩 이제 전화로 질문을 많이 해요. 질문을 많이 받아요. 많이 받는데, 저한테 어떤 현업을 중개업 하시는 개업공증사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제가 매매 계약을 중개 계약했습니다. 매매 중개 계약을 했대요. 자, 그런데 수수료 문제 가지고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중개 계약과 거래 계약이 뭔지를 아직 개념 정리가 안 된 사람이에요. 공인중개사 합격한 사람인데도. 그러면 안 된다고요. 자, 중개 계약 당사자는 누구? 예? 매도인과 개업공사. 매수인과 개업공사. 중개 계약, 중개 계약. 물건 접수 내놓고 의뢰 접수 내놓는 자체 계약이 무슨 계약? 중개 계약. 그럼 이 중개 계약은 실제 실무에서는 서면으로 합니까, 안 합니까? 대부분 안 하잖아요. 자, 매도자가 중개사무소 매물 내놓으면서 이거 내가 집을 내놨다는 거 확인서 서면 떼달라. 이렇게 해야 해. 안 하잖아요. 그죠? 그냥 전화로도 물건 내놓자. 우리 집 팔아달라고. 그럼 물건 접수 받으면 그게 무슨 계약? 중개 계약. 이 사람이 집 사러 왔어. 자, 집 하나 사달라. 개업공사가 알았습니다. 내가 사드릴게요. 자, 의사표시하면 이게 무슨 계약? 중개 계약. 중개 계약의 발생 요건은 중개 보수 발생 요건은 중개 계약이 체결돼야 되고 행사 요건은 거래 계약이 체결돼야 됩니다. 그럼 거래 계약 당사자는 누구죠? 매도인과 매수인. 매도인, 매수인, 임대차면은 임대인, 임차인. 중개 계약 당사자는 누구? 개공과 계약 당사자입니다. 확실하게 정리가 됐죠, 이제? 자, 그러면 이 중개 계약과 거래 계약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 뭐가? 인과관계. 인과관계는 여러분 원인과 결과의 관계잖아요. 이게 인과관계예요. 이게 있어야 된다. 이게.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게 103동에 701호다. 103동 701호 아파트입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103동 701호의 아파트를 매도 의뢰 접수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수인으로부터 집을 하나 사달라는 매수 의뢰 접수 받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계약은 뭘 했느냐? 103동 501호를 계약했다. 자, 그러면 중개 계약의 당사자와 대상 물건과 거래 계약을 실제 체결한 당사자와 대상 물건이 좀 달랐죠, 지금. 이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인정이 안 돼서 중개 보수 인정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발생 요건은 무슨 계약? 중개 계약. 행사 요건은 무슨 계약? 거래 계약. 자, 이렇게 보시죠. 자, 그러면 중개 보수 청구권이 소멸. 언제 소멸되는 거죠? 언제? 자, 보수 청구권의 소멸입니다. 소멸. 개공이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자 중개, 보수 청구권이 행사 못한다. 수수료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 누구의 고유과실로 계약이 무효해제 취소가 되면 누구? 개공의 고유과실로 계약이 무효해제 취소가 되면 보수 못 받는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시죠. 이 사람이 지금 개공이잖아, 그죠? 아 이거 개공이라는 게 수업할 때 좀 표현이 이상해요. 이게 개공, 개업 공인중개사 줄여서 개공, 표현 이상하지 않아요? 뭐 기능사 같기도 하고. 예? 예. 원래 이 공인중개사협회라는 기관에서 중개업자를 폐지하고 명칭을 공인중개사로 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였어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소속 공인중개사와 구별돼야 되니까 앞에 개업자 붙이자 이렇게 해서 지금 2016년 7월 25일부터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전문가 단체와의 비교해서 형평이 안 맞아 지금 현재. 자, 제가 이제 이런 얘기 할게요. 자, 여러분 의사 국가고시 합격하면 그 사람 바로 의사죠. 의사가 개업하면 그 사람 명칭이 뭐죠? 개업의사라 그래, 의사라 그래? 의사잖아요. 변호사 시험 합격하면 바로 변호사죠? 그 사람 개업하면 개업 변호사입니까? 아니면 변호사입니까? 변호사죠. 법무사 시험 합격하면 바로 법무사죠? 법무사 개업하면 법무사지 개업 법무사를 안 그러잖아요. 맞죠? 공인회계사 세무사가 합격하면 바로 공인회계사 세무사죠? 개업해도 회계사님, 공인회계사님이지. 맞죠? 앞에 개업자 안 붙이잖아. 개업자 붙이는 국가 전문가 자격증이 지금 공인중개사 뿐이라고요. 개업을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해야 돼. 이게 표현이 좀 안 좋아,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죠? 자, 그래서 조만간에 개업자가 띄어져야 되는데 아무튼 지금 법에서는 개공입니다. 개공, 개업공인중개사. 자, 보시죠.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유과실로 계약이 무효해지 취소가 되면 보수권 못 받는다. 자, 그럼 거꾸로 뒤집어 볼까요? 거꾸로 뒤집어서 중개, 의뢰인의 고의 과실로 인해서 계약이 무효, 해제, 취소가 되면 자, 보수권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죠. 이때 보수 받는다고요? 왜? 개공은 잘못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잘못으로 계약이 깨졌다. 고의 과실로. 자, 고의는 뭐 뻔하잖아요. 저들끼리 합의 해지했다. 합의 해제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 고의잖아요. 그죠? 야, 우리 계약 깨자. 우리끼리. 자, 내가 배액배상 해줄게. 알아서 깨자. 합의로 깼어. 개업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이 사람들 고의로 깬 거죠. 계약을 고의로 깬 거잖아요. 그죠? 그럼 누구 잘못이 없어? 개공은 잘못이 없잖아요. 수수료 받을 수 있어, 없어? 받을 수 있어야 되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데 만약 이 사람들의 과실로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이 엄청난 하자가 있는데 이 매도인이 숨겼어. 계약을 딱 한 이후에 하자가 발견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중대한 하자이기 때문에 계약이 이 하자를 이유로 무효해제 취소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개업공사는 잘못이 없었다. 이 사람 잘못이다. 그러면 개업공사는 자, 이 당사자의 과실이었죠. 그죠? 자, 그래서 보수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고유과실이 누구냐? 개공의 고유과실이면 보수 못 받지만 개공이 아닌 중개 의뢰인 고유과실이면 보수받는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수청권의 범위. 보수청권의 범위는 자, 주거용이 있고 비주거가 있죠. 자, 주거용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 도,
조례에 의하고 비주거용은 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자, 여러분 주거용 부동산은 국토교통부령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에 의하고 비주거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잠깐 볼까요? 2페이지. 2페이지 교재 보시면 자, 주거용이 국토교통부령 정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시 광역시도 조례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주거용 중에서 고가주택이 있는데 자, 매매교환 9억, 임대 6억. 자, 이게 옛날에는 고가가 맞았는데 지금은 평범한 가격 돼버렸잖아요. 그죠? 자, 이것도 국토교통부령 정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시 광역시도 조례에 의해요. 자, 의하는데 자, 요게 매매교환은 0.9, 임대차 0.8 범위 내에서 약정에 의한다. 쌍방약정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쌍방약정으로. 자, 비주거용은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비주거용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이 0.9% 범위 내 합의거든요. 자, 여기에 오피스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있어요. 오피스텔. 여러분,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냐, 아니면 초과냐. 여기에 따라서 보수가 다릅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다. 그러면 매매교환 1000분의 5니까 0.5예요. 임대차는 0.4. 자, 단 이게 거기 괄호에 보면은 전용 입식 부엌 화장실 및 목욕시설, 정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이걸 갖추고 있으면 이건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이런 경우 매매교환 0.5, 임대차 0.4 이렇게 하고 85를 초과하거나 이거 국민주택 규모잖아요. 초과하거나 아니면 자,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없다. 자, 이걸 안 갖췄다 그러면 이건 비주거기 때문에 0.9 범위 내에서 합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피스텔 이거는 중개보수에서 반드시 시험 지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중개보수의 보수 기준. 자, 거래대금 곱하기 요율하면 보수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거래대금 곱하기 요율 자 하면 보수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매매는 뭐냐? 이게 매매죠. 그죠? 매매에 대한 보수 거래대금 곱하기 요율 자 하면 나오고 교환이다. 교환. 자, 여러분은 교재 다 있으니까 그냥 밑줄만 치면 되죠. 그죠? 교환은 높은 금액 기준 곱하기 요율.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3억짜리하고 2억짜리하고 교환한다. 어떤 게 높아요? 3억이 높잖아. 그럼 수수료는 3억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높은 금액 곱하기 요율. 자, 이렇게 계산하게 되겠고. 전세권이다. 여러분, 제가 전세권 그러면 동사무소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 등기 계약을 한 겁니다. 이게 민법상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할 때 이 전세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전세금 곱하기 요율이다. 전세금이 만약에 뭐 2억이면 2억 곱하기 요율. 자,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임대차. 이제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이거죠. 자, 임대차는 임대보증금 곱하기 요율 하면 됩니다. 자, 단 임대차가 월 차임이 있으면 월 차임이 있으면 자,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70 할 수가 있고 보증금 월세 곱하기 100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보증금 월세 곱하기 70을 하는 경우에는 자,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자, 이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자, 보증금이
보증금이 월세 곱하기 100이다, 70이다. 자, 여러분 한번 따져볼게요.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고 월세 100이다. 한번 계산해봐요. 일단 100을 먼저 곱해봐봐요. 먼저 100을 먼저 곱하시라고. 보증금 2천에 월세 100. 곱하기 100을 해봐요. 그 얼마 나와요? 뭐가 얼마 나와? 1억 2천 나오지. 그럼 5천만 원 이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증금 월세 곱하기 100을 적용하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보증금이 2천에 월세 20만 원이다. 2천에 20. 해봐요. 보증금 월세 곱하기 100을 해보시라고. 그럼 얼마 나와? 4천 나오죠? 그쵸? 4천 나왔으니까 5천만 원 미만이잖아? 그러면 다시 계산을 해야 돼. 보증금 월세 곱하기 70을 해야 돼. 그럼 보증금 2천 월세 20이니까 곱하기 70 하면 얼마? 3,400만 원이 나오죠. 그거 곱하기 여유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먼저 100을 먼저 곱해본다고. 거래대금을 할 때 1차적으로 거래대금 액수와 관계없이 100을 먼저 곱해봐. 곱해서 금액이 나오면 나온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냐 미만이냐 먼저 따져보고, 미만이면 다시 70을 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해볼게요. 보증금이 3천에 자 월세 30이다. 보증금 2천에 월세 20이다. 보증금 3천에 월세 30. 여러분 3천에 30이면 보증금 3천 더하기 월세 30만 원 곱하기 100. 자, 이거 얼마 나오죠? 6천만 원 나오잖아요. 6천만 원. 그쵸? 6천만 원이니까 이거는 그대로 이 공식이 맞고요. 이거 맞잖아. 5천 이상이니까. 거래대금이 5천 이상이잖아요. 자, 이거 해볼게요. 보증금 2천, 월세 20 곱하기 100을 먼저 하시라고. 먼저 해보면 이거 얼마 나와? 4천 나오잖아요. 거래대금이 4천만 원밖에 안 되면 5천만 원 미만이잖아. 그죠? 미만이니까 이거 다시 해. 다시 해야 돼. 2천 더하기 20 곱하기 70을 해야 돼. 하면 얼마? 3,400만 원. 요게 이제 거래대금으로 보고 이거 곱하기 중개보수 요율을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이것도 원리만 알면 간단한데 요게 이해가 안 되면 이제 이런 게 시험에 나오면 틀린다 이 말이죠. 예? 이런 게 케이스 문제도 잘 나오거든요. 과연 70을 곱하냐 100을 곱하냐 여기에 따라서 답이 확 달라지니까. 아까 낮에 어떤 분이 목소리가 좀 젊으신 분인데 용인송담대학교 지금 평생교육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질문했는데, 그럼 이 사람이 용인송담대 지금 저걸 썼나 지금? 이름을 둘러댔나? 법적인 질문을 누가 했는데.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분양권이 있고 권리금. 자, 분양권은 기존 납입액. 이미 불입된 금액이 있잖아요. 불입된 금액이 계약금, 중도금 포함이에요. 기존 납입액 플러스 프리미엄 곱하기 요율입니다. 이미 기존 납입된 금액, 계약금, 중도금 포함 플러스 프리미엄 곱하기 요율 하면 보수가 나오고, 자, 권리금은 중개, 보수를 적용 안 한다. 그래서 권리금은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권리금 알선하고 알아서 능력껏 받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짜리 권리금을 알선해주고 수수료 1,000만 원 받아도 관계없어요. 자, 중개보수 적용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쌍방약정.
합의에 의해서 보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합의로.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밑에 보면 수수료 이제 요율표라고 여러분들 4페이지 이하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4페이지에 나오고 수수료 요율표. 자, 요거 잘 이렇게 보시고요. 자, 거기 4페이지 위에 거기 주의사항에서 박스가 보입니다. 보여요? 자, 거기 몇 가지 볼게요. 4번 보시면 4번에 보시면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용된 거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죠. 이 부동산이 1층, 2층, 3층, 4층인데 자, 이거는 상가, 주택 이런 거 있잖아요. 상가주택. 그럼 수수료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여기다 기준이 있어요. 자, 4번에 보면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거용 보수가 적용되고 주택 면적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비주거용 중개보수 적용을 한다. 자, 그럼 여기 보시죠. 여기 보세요. 상가의 바닥 면적이 자, 요거 만약에 50평, 40평이다. 3, 4층 주택 40평씩, 1, 2층 상가 50평씩. 자, 이거 통째로 어떤 보수를 적용해야 돼? 비주거용 적용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다시 여기 볼까요? 여기 보시면 1층이 상가고, 상가 50평, 2층 주택 50평, 3층 40평 주택, 4층 40평 주택. 어떤 게 많아요? 주택이 많죠? 이건 전체를 주거용 부동산 중개보수를 적용하게 된다. 자, 참고되셨죠? 자, 그 다음에 그 바로 위에 3번 보시죠. 3번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여기 보십시오. 동일한 여러분 동일한이 거기 3번 나오죠? 네? 동일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동일한 기회에 자, 매매 계약 플러스 기타 계약을 중개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개보수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자,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집주인이 자기 집을 팔고 전세로 눌러 앉아버리면 개업공사 입장에서는 매매 계약서도 한 건 중개했고 전세 계약서도 한 건 중개한 거죠. 이런 경우에 수수료 양쪽 다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 자, 또 한 가지 이런 거. 매도인이 팔고 자기 집에 전세로 눌러 앉는 게 아니고 이사 간다는 겁니다. 딴 데 이사 가요. 이사 가는 것도 매매 계약을 중개한 개공이 전세 중개도 해줬다. 이런 경우. 양쪽 다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매매만 받느냐. 자, 또 한 가지. 매수자가 이 집을 사서 자기가 안 들어오고 매매 잔금을 전세 계약을 놔서 매매 잔금으로 맞추는 겁니다. 자, 그거를 두 개 다 했으면 개업 공유경사는 매매 계약도 중개했고 임대차도 중개했죠. 수수료 다 받을 수 있느냐. 자, 이 부분인데, 자, 원칙 얘기해요. 원칙은 자, 매매 계약과 기타 계약에서 매매만 받는다. 그럼 딴 거는 못 받는다는 거죠. 전세는 뭐 해라? 서비스 해라. 못 받는다. 이게 지금 이 지문이에요. 매매에 관해서만 수수료 적용을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매매 계약과 전세 계약을 동일 기회에 중개했으면 뭐만 받는다? 매매만 받는다. 자, 그런데 이건 어떤 경우만 적용하느냐? 자, 매도인이 팔고 자기 집의 전세를 눌러 앉을 때 한정되는 거예요. 북토교통우유권해석이. 예? 자, 집주인이 자기 집 팔고 자기 집을 전세로 눌러 앉을 수 있잖아. 집값에서 전세 계약 보증금만큼 공제해서.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매매도 중개했고 전세도 중개했는데 이 경우에 개업공사는 뭐만 받는다? 매매만 받는다. 단 위의 동일 3인방이 하나라도 적용이 안 되면, 다 한 개라도 적용이 안 되면 매매 보수, 기타 보수, 매매 보수, 기타 보수 둘 다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 보세요. 매도인이 자기 집 팔고 전세로 눌러앉는 게 아니고 이사한다. 이사하는 집까지 전세 계약 해줬다. 그러면 매매 보수도 받고 전세 보수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또 한 가지. 자, 매도인이 이 팔고 이사 가는 건 당연히 가는데 매수자가 전세를 놔서 매매 잔금으로 맞추겠다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는 매매 중개와 전세 중개를 둘 다 했지만 자, 어떻게 받는다? 예? 매매만 받는다, 전세도 받는다? 매매, 전세 둘 다 받는 거예요. 둘 다 받아요. 왜냐하면 동일한 대상물은 맞지만, 동일 기회도 맞지만 당사자가 틀렸거든요. 매매 계약의 당사자하고 전세 계약 당사자가 다르잖아. 그죠? 그래서 이 경우 둘 다 받고, 그러면 매매만 받고 전세는 서비스해야 된다. 어떤 경우만 해당된다? 국토부 유권에서 집주인이 팔고 전세를 눌러 앉을 때에 한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봤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실비가 나오죠. 실비. 자, 여러분 실비 보이죠? 자, 실비는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개념은 알아야 됩니다. 시험에 나오면 실비가 잘 나올까? 아니면 중개보수가 잘 나올까? 중개보수가 잘 나와요. 자, 실비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이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계약금 등을 계곡 명의로 예치할 때 발생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약금 등의 예치제도, 에스크로우 제도 지난주에 했잖아. 그죠? 거래 안전을 위해서 계약금, 중도금잔금을 예치 권고할 수 있다 했잖아. 그죠? 근데 계약 당사자가 금융기관 등에 예치 안 하고 개업공사 당신 명의로 예치해달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때 예치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에스크로 비용이. 자, 그러면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이거 뭘까? 등기부 띄는데 발급 비용. 뭐 이런 거거든요. 뭐 대장 등본 띄는 비용 이런 거라고. 이게 진짜 치사해 안 치사해? 정말 치사한 거거든요, 이거. 자, 한번 보세요. 매매 5억짜리 해서 수수료 몇백만 원 받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 250이다, 0.5% 딱 받으면서 등기부 발급비용 1,200원 발생했습니다. 달라 그러면 줘, 안 줘? 주긴 주는데 기싸대기 안 돼 달라지? 돈 주는 게 아니라 기싸대기 준다고. 자, 그래서 이거 정말로 치사한 건데, 공인중개사법에 이런 게 있어요. 예? 가끔 시험 지문에 나오고, 이게 실비만을 완전 통합 문제로 나오는 건 없어. 단 지문 한두 개 정도는 뜬다 이 말이죠.
중개보수를 물어보면서 오지선다형이잖아. 거기에 실비가 한 지문이나 두 지문 정도 이게 엑스트라로 등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 개념을 아셔야 돼요. 자, 권리관계도 확인했어야 되는 비용, 이거 등기부 발급 비용 이건데, 부담은 누가 하느냐? 부담 이전하려는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자, 이 권리 이전 의뢰인, 그러면 여러분 누구겠어? 매매계약이면 누구? 매도인이잖아. 권리 이전 의뢰인. 자,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이면 누구? 임대인이지. 권리 이전. 임차권을 이전해 줘야 되잖아. 임차인한테. 자, 여기 보세요. A하고 B하고 가운데 개공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한다. 이 사람 매도인, 이 사람 매수인.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매매 계약을 해요. 자,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이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잖아. 소유권이라는 권리 이전을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넘어가야 되죠. 이쪽이 뭐죠? 이전 의뢰인. 이쪽은 뭐죠? 권리 취득 의뢰인. 이해가 되셨죠? 만약에 임대차 계약했다.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했으면 이 사람 임대인, 이 사람 임차인. 자, 집주인이잖아요. 임대차 계약을 하면 임차권을 이쪽으로 넘겨야 되잖아. 자, 그러니까 임대인은 임차권의 권리 이전 의뢰인, 임차인은 임차권 권리 취득 의뢰인, 임차권 취득하는 사람이잖아요. 자, 그러면 권리관계도 확인해줘야 되는 비용. 자, 이거 만약에 등기부 띄는 비용 1,200원. 아이고, 입 아파 이거. 예. 자, 우리나라 건국 이래 그거 현업을 하시는 분들이 받아본 역사가 없어요. 만약에 받았다 그러면 지구가 생긴 이래 최초일 거야 아마. 아무 그렇다 치고. 예. 자, 여기 보면 이전 의뢰인이 매매 계약이면 매도인 매수인, 매도인이죠. 그죠? 임대차 계약이면 임대인이죠. 이 인간들이 권리관계도 확인해줘야 되는 비용을 부담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개공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한다. 예스크로 제도잖아 이거. 자, 그러면 누가 요구할 것 같아요? 개공 당신 명의로 예치해달라. 누가 요구할까 이거? 예? 이쪽에서 요구할 거 아닙니까? 이쪽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제도 배웠잖아. 계약금 예치 제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하게 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는 제도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이쪽을 신뢰를 못 하겠다는 취지잖아요. 자, 보세요. 이 집의 매매가가 5억인데 여기 5억만큼 잡혀 있어 하자가. 이 사람한테 계약금 주기도 불안하잖아요. 맞죠? 이런 경우에 에스크로 제도라는 계약금 예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자, 금융기관 등에 예치를 하잖아. 그죠? 그런데 개업공사 개인 명의로 예치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당신 명의로 예치할 때는 분리 관리 의무, 인출 제한 의무 이런 게 발생을 한다고 했죠. 그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금융기관보다 공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또 개인 명의로 예치할 때는 예치 비용이 발생된다고. 에스크로 비용이 이게 발생한다고요. 자, 그런 비용 일단 개인 돈으로 내고, 나중에 누구 때문에 예치를 하는데 이 인간이 요구해서, 자, 그래서 부담. 자, 누구한테?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 부담시키는 거예요. 권리 취득 의뢰인. 당신이 돈 내놔. 자, 이렇게 부담을 시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럼 요거 여러분 딱 보시면, 만약에 여러분이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 생각 해봐요. 그러면 답이 나와 있어요, 여기. 권리관계도 확인해줘야 되는 비용. 누가 부담해? 이전 의뢰인. 이쪽. 계약금은 예치비용. 누가 부담해? 취득. 이쪽. 이게 엑스트라로 한 지문 내지 두 지문으로 중개보수 이 문제에서 등장한다 그랬잖아요. 이럴 때 시험에서 이게 취득으로 변하거나 이게 이전으로 변하면 훌륭한 지문이 나오겠지, 그지? 맞죠? 예, 그렇게 개념 정리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